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내내 계속됐던 최악의 미세먼지가 오늘까지 사흘째 계속됐습니다.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오늘 평소의 6배까지 올랐습니다. 집을 나서며 마스크를 하나씩 준비하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네, 미세먼지는 모레 오전이 지나야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 이은후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근길 버스에 올라탄 승객이 옆에 붙어있는 통에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챙깁니다. 경기도가 오늘 수원과 서울을 오가는 급행버스 185대에 각각 마스크 100장을 무료로 비치했습니다. 버스 기다리는데도 너무 힘들고 마스크 없이는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하늘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도 뿌연 먼지에 뒤덮였습니다. 이틀 전에 세차한 취재 차량입니다. 직접 닦아보니 이렇게 시꺼먼 먼지가 묻어나옵니다. 이제는 마스크가 필수품이 됐습니다. 눈이 좀 깝깝하다는 느낌이 받을 정도로 농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건 가래끼는 기분? 오늘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한때 143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는데 평균 수치의 6배 정도에 달했습니다. 경기, 인천, 충청, 전북 등 일부 다른 지역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100을 넘었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고통은 모레 오전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기 정체가 이어져 국내 오염물질이 축적되면서 적으로 농도가 높게 나타날 것으로. 정부는 내일도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윤우입니다. 오늘 올해 들어 4번째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지면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에서는 차량 이부제가 시행됐습니다. 시행 초기만 해도 참여율이 낮았지만 차츰 정착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있는지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지영 기자입니다. 경찰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차를 멈춰 세웁니다. 이부제 예외 차량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번호판이 짝수인 차량이 아니면 진입이 금지됩니다. 장애인이나 임산부가 탔거나 유아를 같이 탄 차량은 제외됩니다. 서울시는 오늘 공공기관 주차장 456곳을 폐쇄했고 관용차 3만 3천여 대의 운행도 중단했습니다.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가 늘어나면서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자유참여 캠페인도 하시고요. 지난번 1월 달과 달리 갈수록 현장에서는 이행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차량 이부제 효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이부제도 이부제, 차량도 차량이지만은 공공장소 지하철이나 그런 데다가 공기 청정기 그런 거를 좀 많이 하고. 차량 이부제는 공공기관 차량은 강제 사항이지만 일반 차량은 권장 사항입니다. 채널A 뉴스 정지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부터 초미세먼지 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을 뒤덮고 있는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줄어들더라도 미세먼지 나쁨 이상에 해당되는 날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황수연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6시 기준으로 서울의 평균 초미세먼지 수치는 세제곱미터당 78 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입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예보 등급 중 마지막 단계인 매우 나쁨으로 바뀝니다. 이처럼 정부가 새로운 예보 기준을 도입하면서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 지난해 기준으로 나쁨은 12일에서 57일로 증가하고 매우 나쁨은 이틀이 새롭게 늘어납니다. 이 같은 기준을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한 것을 놓고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인식 자체가 심각성을 더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이제 바꾸려는 노력도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반면 기준만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미세먼지 예보만 해주는 게 아니라 진짜 안심하고 진짜 그런 예보라도 좋음으로 뜰 수 있도록 확실히 대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는 만큼 외출할 때는 더욱 철저하게 마스크 등을 착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흔히 최악의 스모그 하면 중국 베이징의 모습이 떠오르죠. 하지만 중국은 최근 강력한 대책들을 밀어붙이며 점점 대기질 개선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서울보다 베이징 공기가 더 좋은 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베이징 정동현 특파원입니다.
푸른 하늘에는 구름이 떠 있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등교하는 초등학생들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늘 오전 중국 베이징의 모습입니다. 베이징 시민들은 공기의 질이 날이 갈수록 좋아진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중국 당국에 따르면 올해 초 베이징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지난해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去年年底以来，我看媒体报道很多，总体上来讲，大家也是充分的肯定，包括老百姓，大家认为确确实实还是见到了不错的成效。 베이징의 대기 오염 순위가 서울보다 나은 것으로 기록되는 날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베이징과 수도권의 대기질 개선은 중앙정부의 밀어붙이기식 노력도 한몫을 했습니다. 지난 겨울 수도권 석탄 난방을 모두 막았고 경보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차량 운행과 공사도 금지됐습니다. 스모그로 악명 높은 도시에는 대형 공기청정 타워를 세우는 등 중국식 공기정화 사업은 점점 강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베이징은 최악의 사태를 면했지만 지방 도시의 상황은 여전히 열악합니다. 산둥성 일대에서 만들어진 오염물질은 여전히 한국에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정동현입니다. 네, 전국을 덮친 초미세먼지 문제, 정책사회부 임도현 부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키워드 먼저 설명해 주시죠. 예, 오늘은 키워드를 미세먼지의 딜레마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쉽지 않다는 얘기인데요. 사실 어제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환경부가 아침에 갑자기 긴급 조치를 발령을 내렸습니다. 이 조치의 내용은 길거리에서 청소차를 이용해서 먼지를 닦아내거나 또는 도심지에 있는 소각장의 운영 시간을 줄이는 정도였습니다. 딱 부러지는 대책이 없었는데 따라서 이제는 정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요인은 크게 대외적인 요인과 또 대내적인 요인 두 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두 가지 중에 대외적 요인이라 하면 중국을 말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어제 오전에 위성으로 찍힌 항공 사진의 모습인데요. 이 중국 대륙하고 우리나라 사이에 거대한 미세먼지가 걸쳐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아직까지 중국이 우리의 미세먼지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분석된 것은 없지만 이런 위성 사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 하는 것은 통설이 돼 있습니다. 네. 따라서 환경부도 이 중국의 미세먼지를 좀 차단하기 위해서 양국과의 관계를 협력을 강화하고 또 베이징에 연구센터까지 만든다 이런 그 대책을 내놨지만 사실 문제는 뭐냐면 조금 전에 보도에도 나왔지만 이 지도에서 가장 한반도에 가까운 부분이 산둥성 아닙니까? 네. 이런 곳에 있는 미세먼지 배출 시설을 없애달라 또는 줄여달라 이런 말을 중국에 대놓고 하기가 쉽지 않다는데 우리 정부에 고민이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중국에서 오는 먼지 문제를 제외하고 우리의 내부적 원인도 심각한 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내부적으로 여러 요인이 꼽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석탄 화력 발전소입니다. 이 정부는 우리나라에 있는 석탄 화력 발전소 가운데 30년이 넘은 노후 발전소 이렇게 5개를 이달부터 6월까지 넉 달간 잠시 운영을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과연 효과가 크겠느냐? 환경단체에서는 이렇게 없애거나 또는 중단하는 것도 있지만 새로 짓거나 새로 지을 예정인 발전소도 많기 때문에 사실상 미세먼지 총량을 줄이는 데는 미흡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석탄 발전소를 한꺼번에 많이 없애야 되는데 이 석탄 발전소를 없애면 대신에 LNG를 이용해서 발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LNG는 발전 단가가 석탄에 비해서 거의 2배만큼 비쌉니다. 따라서 갑자기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이건 역시 딜레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경유 차량도 문제로 많이 지적이 되잖아요. 대책이 있습니까? 사실 경유차, 과거에는 경유차 뒤에서 검은 연기가 나오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서울시의 경우에는 2005년에 출시된 또 2.5톤 이상의 경유차를 유해물질을 만드는 공해 차량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1년에만 이런 차량을 폐차하거나 또는 대기 오염물질 저감 장치를 달아주는데 1,400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전국으로 확대하거나 또는 이 기준을 강화해서 2006년, 7년으로 넓히다 보면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한꺼번에 시행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할 경우에 시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데 또 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는 이미 차량 이부제를 시행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를 일반 시민들에게 늘린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아마도 당장 하면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전 국민을 상대로 강제로 차량 이부제를 하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차량 이부제는 사실은 굉장히 그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네. 차량 이부제라든가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유차 제한 같은 것들은 이미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내놓은 관련법 개정안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올 들어서 한 40건이 넘는 그 관련법 개정안 중에 국회를 통과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그렇다면 국민들에게 강제로 이부제를 실시할 때 그 시행 주체를 정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서울시나 경기도 같은 지자체로 할 것이냐도 논란이 많습니다. 이유는 그것이 시행했을 때 비난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누가 하느냐가 민감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또 우리나라에 등록된 차가 한 2,200만 대 정도가 되는데 만일에 하루에 홀수 또는 짝수로 이부제를 실시하면 한꺼번에 1,000만 대 정도가 운행을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민감한 그 문제이고 따라서 두 가지가 중요한데 하나는 국민들이 겪는 불편이나 피해가 큽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보완책을 만든 뒤에 이런 굵직한 그 대안을 마련해야만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국민들의 인식 개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건강과 환경을 위해서 나의 그 피해를 좀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인식 변화가 돼야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책사회부 임도현 부장이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수감 나흘째를 맞은 이명박 전 대통령 소식입니다.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첫 번째 옥중 조사가 무산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를 방문한 검사에게 자필 메모 한 장을 전달했습니다. 나는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썼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구치소에서 변호인을 만나 앞으로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속 후에도 검찰은 함께 일했던 비서진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을 끊임없이 불러 조사하고 있고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는 것은 무망하고 이 전 대통령의 거부 의사를 확인한 검찰 수사팀은 조사 예정 시간을 1시간 앞두고 구치소에 도착했습니다. 수사팀 검사는 변호인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을 할 기회라며 설득에 나섰지만 이 전 대통령은 단호했습니다. 검사와의 대면 자체를 거부한 겁니다. 이후 인사만 하겠다는 검사에게는 변호인을 통해 자필 메모 한 장을 건넸는데 이 메모에는 나는 검찰의 조사에는 응하지 않을 것을 통보합니다. 3월 26일 이명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결국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다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이 전 대통령은 앞으로도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옥중 조사를 거부한 바로 그 시각, 친이계 측근들은 대전에 있는 현충원을 찾았습니다. 8년 전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로 전사한 46 용사의 넋을 기렸습니다. 이어서 김기정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 10여 명이 현충탑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천안함 46용사 묘역에선 비석 하나하나 매만지며 넋을 기립니다.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직전 측근들에게 천안함 폭침 8주기를 맞아 참배를 당부한 데 따른 겁니다. 천안함 46용사 묘역 앞엔 이 전 대통령의 조화가 놓여 있습니다. 앞서 지난 23일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헌화된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의 조화 사이에 나란히 자리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매년 참석하던 추도식에 불참해 유감이라고 변호인을 통해 옥중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측근들은 다음 달 남북 정상회담에서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반드시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의제를 내걸고 북한의 사과를 받아야 할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안보를 앞세워 지지층을 결집하는 한편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을 에둘러 표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기정입니다. 네, 성추문 끝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오늘 법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참회의 뜻이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법원은 구속결정 날짜를 이틀 뒤 수요일로 미뤘습니다. 서상희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2시 구속영장 심사가 예정돼 있던 안희정 전 지사는 오늘 낮 12시 40분쯤 법원에 불출석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안 전 지사 변호인은 국민들에게 보여줬던 실망감과 좌절감에 대한 참회의 뜻이라고 불출석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안전지사가 법원에 나오는 모습을 국민들이 보기 불편하고 피로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 또 도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안전지사 측이 사실상 법원의 서면 심사 결과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법원은 검토 끝에 모레 오후에 다시 영장 심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안전지사 측에 이날 영장 심사 출석 의사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안전지사 변호인은 법원 요청에 따라 최대한 절차에 협조할 각오와 마음을 안전지사가 가지고 있다며 출석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네, 지금부터 한반도 안보 소식 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바로 곁에서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할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 내정자가 나섰습니다. 절대로 북한의 시간 끌기 전술에 속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황아람 기자입니다. 다음 달 9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업무를 개시하는 볼턴 내정자가 특유의 부정적 대북관을 피력합니다. 북한은 시간을 벌기 위해 최대한 천천히 협상을 할 것이라며 북한이 핵탄두를 미국 본토까지 운반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상당히 제한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화 공세를 펴는 건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완성하기 위한 위장 평화 공세라는 인식을 밝힌 겁니다. 북한이 완성을 주장하고 있는 ICBM 재진입은 미사일이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올 때 고온의 마찰열을 극복하고 목표점에 도달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볼턴은 대화가 열리면 북한의 핵폐기라는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의회 내 대표적 대북 강경파인 그레이엄 의원도 힘을 실어줬습니다. And the North Koreans know without a doubt that John Bolton sees their nuclear program as a threat to the United States and will strongly advise the president to use military force if he has to. 볼턴의 속도전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북핵 문제의 단계적 해법과는 결이 달라 보입니다. 핵을 먼저 폐기한 뒤 보상하겠다는 볼턴식 접근법에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광주교육청이 학생들이 북한에 수학여행을 갈 수 있도록 남북 정상회담 때 논의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이런 제안을 한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올 6월 교육감 3선 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용진 기자입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회 통일부 등에 보낸 제안서입니다.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 금강산, 개성, 백두산 등 남한학생 수학여행단에 방북 기회를 제공해달라는 겁니다. 또 오는 11월 3일 광주학생 독립운동 89주년 기념식에 북한 학생들을 초청하는 것도 제안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서로를 이해해야 한다 하는 생각에서 장기적으로 봐서 평화 통일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데 훨씬 좋은 역할을 할 것이다. 지난 2006년에도 광주시 교육청은 남북교육 협력 사업을 통해 북한 교사들을 초청해 이들이 광주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그건 절대적으로 반대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 수학여행을 간다는 것은 나는 절대 그것은 안 될 일이다. 애기들 교육상에도 좋잖아요. 그 누구나 갈 수 없는 데 한 번씩 갔다 오면은 모든 교육이 좋을 것 같은데 인생. 정부는 말을 아꼈습니다. 저희가 오늘 접수했기 때문에 특별히 그와 관련해서도 언급할 내용은 없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금 북한으로 수학여행을 보내달라고 하는 건 너무 빠른 얘기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정용진입니다. 네, 지난주 저희 뉴스 A는 해군의 차기 호위함에 장착한 엔진에 문제가 있다고 단독 보도해드렸었죠. 해군은 이런 엔진 전환 과정 때 예열이란 그 단계를 생략하면 문제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고장 방지나 품질 보장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최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군 안에서도 엔진 문제로 작전 개념까지 바꿔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 대구함. 해군이 전기 엔진에서 가스터빈으로 전환하는데 5분 넘게 예열해야 하는 문제를 제기하자 엔진 제작사는 긴급 상황일 때는 예열 없이 그냥 쓰라고 제안했습니다. 내부 테스트 결과 1년에 108회 정도는 예열 없이 써도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고장 여부나 품질 보증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제작사는 민감한 정보란 이유로 엔진 피로도에 대한 자료 제공과 공동검사 제안에 난색을 보였고 5분 예열 기술규범 삭제 요구도 거부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해군은 전력화 시기에 쫓겨 울며 겨자 먹기로 대구함을 건네받았습니다. 긴급 모드도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 가스 터빈으로도 지금 모든 부분들이 충족했다고 저희가 판단했고 대신 해군은 예열 중간이라도 긴급 전환하는 기능을 새로 추가할 계획입니다. 대구함과 똑같은 설계로 앞으로 차기 호위함 7척이 건조됩니다. 만약 엔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8척 모두 같은 결함을 안고 바다를 누벼야 합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네, 지난해 9월 사드 포대가 우여곡절 끝에 경북 성주에 배치됐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 7개월 동안 건설을 위한 첫 삽조차 뜨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곽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주 사드 포대로 올라가는 유일한 길목인데 오가는 사람 없이 적막감만 감돕니다. 사드 반대 단체가 여전히 길을 막고 건설 자재와 장비 반입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한미군은 애초 계획했던 발사대 발판 보강이나 숙소 리모델링엔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길목이 가로막히면서 주한미군 장병들도 헬기를 통해 외출과 외박, 교대 근무를 하는 실정입니다. 헬기가 오늘 성주까지 떨어졌어, 두 대가. 저 뭐 떨어지면 하고 오겠지. 내가 또 매일 와. 매일 땡기. 심지어 사드 역시 전기를 못 끌어와 비상발전기로 제한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공권력까지 투입해 발사대를 넣었지만 정부가 후속 조치에 손을 놓으면서 그대로 멈춰 있는 겁니다. 공식적인 어떤 진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약속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도 덩달아 미뤄지고 있습니다. 1차 부지조차 삽을 못 뜨면서 약 7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전체 부지 사업 계획은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곽정화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거칠게 밀어붙인 한미 FTA 개정 협상이 8개월 만에 타결됐습니다. 미국의 요구대로 자동차 시장의 빗장을 추가로 열게 됐지만 가장 우려했던 철강 관세 폭탄은 피했습니다. 조현상 기자입니다. 먼저 한미 FTA와 연계해 진행된 철강에 대한 25% 관세 부과 협상. 이 협상국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면제국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사실상 미국 수출길이 막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던 상황에서 그런대로 선방한 셈인데요. 우리 측에서 가장 민감하게 여긴 미국산 농축산물 추가 개방을 제외한 것 등도 성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은 뭘 챙겼을까요? 관세 폭탄을 부과하지 않지만 한국산 철강 제품을 종전의 70%만 수입하도록 해서 미국의 철강 업체들이 활로를 찾도록 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가장 주력한 자동차 관련 성과를 얻어간 셈인데요. 한국산 화물차 무관세 적용 시기를 2041년으로 늦추고 한국 시장에서 미국차 수출 쿼터를 늘렸습니다. 레드라인을 명확히 설정하고 난 다음에 가능한 좁은 범위에서 신속하게 끝냈다는 전략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4주간 워싱턴에 머물며 험난했던 협상을 이끈 김현정 본부장은 오늘 오전 이낙연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르면 다음 주 협상 타결을 선언한 뒤 국회 비준 동의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한미 FTA 재협상과 철강 관세 면세 협상은 처음부터 우리 측에 불리한 협상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FTA를 폐기하겠다고 으름장까지 놓기도 했었죠. 다행히 협상 결과가 최악은 아니라는 평가입니다. 이어서 김현지 기자입니다. 미국의 공세로 시작된 이번 협상을 한국은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방어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관세 폭탄을 맞을 뻔했던 철강업계는 그나마 다행이라는 분위기입니다. 관세율 25% 부과하면 거의 수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물량 70% 제한받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청와대도 양국의 이익 균형을 얻은 좋은 협상이라고 평가했고 통상 전문가들의 반응도 나쁘지 않습니다. 만족스럽다고 하기는 어려워도 비교적 적절히 대응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과의 무역 마찰 가능성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8년 동안
백악관에 계실 것 같은데 그동안에는 제가 봤을 땐 계속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채널A 뉴스 김현지입니다. 한미 FTA 재협상에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됐던 분야가 바로 자동차 산업인데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희생양이 된 자동차 업계는 손실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황규락 기자입니다. 미국 공장에서 생산돼 수입된 쉐보레의 임팔라입니다. 방향지시 등이 국산차와 다르게 빨간색입니다. 미국의 안전기준에 따라 사용되는 노란색과 빨간색 방향지시 등이 그대로 한국에 들어온 겁니다. 한국의 안전기준과 다른 제품이 수입될 수 있는 이유는 한미 FTA 때문. 한국이 아닌 미국의 안전기준만 맞춰도 수입될 수 있는 차량 수는 이번 한미 FTA 재협상을 통해 업체당 2만 5천 대에서 5만 대로 늘었습니다. 미국산 차가 많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는 선방이 아닙니다. 수출 제품의 미국산 부품 사용 비중을 늘려달라는 미국의 요구도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수출하는 국산 픽업 트럭에 부과되는 25%의 관세는 2041년까지 연장됐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시장의 픽업 트럭 출시를 검토했던 현대기아차와 쌍용차 등의 일정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첫 수출 원전인 아랍에미리트 바카라 원전을 방문했습니다. 국내에선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해외에선 원전 수출에 적극적입니다. 아부다비에서 최재원 기자입니다. 우리의 1호 해외 수출 원전으로 기록된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20조 원 규모의 공사를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수주했고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에는 56조 원 규모의 운영권을 따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하메드 왕세제와 나란히 바라카 원전 1호기 건설 완료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원전이 양국 관계에 신이 내린 축복이라는 의미의 바라카 역할을 했다고 치켜세웠습니다. 문 대통령은 20조 원 규모의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를 위해 아랍에미리트의 협조도 당부했습니다.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건설 사업의 수주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UAE가 설명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탈원전 정책과는 별개로 해외 원전 수출은 국익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판단에 섭니다. 문 대통령은 잠시 뒤 모하메드 왕세제의 사절을 방문해 정상 간 친목을 다집니다. 내일은 아크 부대를 찾아 우리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아부다비에서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련한 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40분 걸렸습니다. 청와대가 주도하면서 헌법이 정한 국무회의 심의 과정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청와대는 충분히 심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발전하고 성숙한 국민헌법을 탄생시킬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전 10시 8분쯤 개헌안을 상정하자 김일숙 법제처장이 제안 설명을 했습니다. 국무위원 6명이 발언했지만 각 분야 개헌안의 취지와 의미를 설명하는 데 그쳤습니다. 오전 10시 48분쯤 대통령 개헌안은 국무회의를 원안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에서 전자결제로 개헌안을 발의했습니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것은 1980년 이후 38년 만입니다. 일각에서는 개헌안 심의에 대해 실질적 논의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자문보다도 더 못한 정도의 심의를 한 것은 이 심의기관의 그 성격을 무섭게 하고 형식적 국무회의로 되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헌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와 충분히 논의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개헌안 발의가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에선 지방선거를 앞둔 전국 주도권 잡기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개헌의 공을 넘겨받은 국회는 일단 협상 테이블에는 앉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당마다 생각이 너무 달라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손잡고 왔어요. 네, 대표님들이.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화기애애하게 정세균 국회의장실을 나서며
개헌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권력 구조와 선거제도 개편, 권력기관 개혁과 국민투표 시기 등 4개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속내는 제각각입니다. 당론의 정신과 방향과 내용을 대폭 수용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통령 개헌안을 민주당 당론으로 가져간다면은 이건 한마디로 국회 주도의 개헌 논의를 하지 말자는 입장이나 마찬가지니까. 오직 청와대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는 여당의 모습만 보입니다. 개헌 시점도 여전히 쟁점입니다. 여당은 청와대의 요구대로 지방선거 때 개헌을 마무리하자고 주장하고 야당은 6월 말 정도에 논의를 마치자는 겁니다. 3당 원내대표는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문 대통령이 개헌 관련 국회 연설을 하는 데에도 합의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올 6월 재선에 도전하는 김기현 울산시장, 그의 비서실장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죠. 그 바람에 시작된 자유한국당과 경찰의 격한 갈등에서 다른 정당들이 일제히 자유한국당을 비판했습니다. 한국당은 확전자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김기현 울산시장의 재선 도전과 겹친 울산경찰의 측근비리 혐의 수사를 정치 공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에 관여한 게 아니지 하는 울산지방경찰청장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경찰 명예훼손이라는 역공에 휘말렸습니다. 후건과 비난을 이어가는 것은 대한민국 경찰의 사기를 꺾고 명예를 훼손하는 수석 대변인은 미친 개라 하고 대표는 미꾸라지라고. 자유한국당은 일부 경찰에 국한된 문제라며 뒤늦게 선을 그었습니다. 헌신하고 희생하고 계신 일반 경찰의 노고에 대해서는 존중과 또 존경을. 그러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도 균형감 있게 접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 수사에 대한 불만과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 당론을 재검토하겠다던 홍준표 대표의 경고를 사실상 되물린 셈입니다. 이에 대해 이철성 경찰청장도 기자간담회를 통해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할 것이지만 서로 냉정을 찾아야 한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김도형입니다. 최악의 미세먼지가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까지 뒤덮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올 초 선택했던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다른 경쟁 후보들이 협공에 나선 겁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지난 1월 미세먼지의 공습에 맞서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펼쳤던 박원순 서울시장. 150억 원을 투입하고도 교통량 감소 효과는 미미하다는 논란에 결국 중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은 박 시장의 정책 실패라고 몰아세웠습니다. 노후 경유차 퇴출 등을 대안으로 내건 우상호 의원은 사과 한마디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박 시장에게 날을 세웠습니다. 박 시장이 후보가 되면 7년 평가에 대한 수세적 선거가 되고 전국 판세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를 공약한 박영선 의원은 박 시장에게 공개 토론을 신청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올해 초에 하늘로 날려버린 150억 원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그 어떠한 결과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박 시장 측은 사과할 생각이 없다며 책임론을 회피했습니다. 또 토론회 제안 등도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당 안팎에선 미세먼지가 악화될수록 미세먼지 대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공방이 점점 더 뜨거워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네, 저희 뉴스 분석 코너에서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격전지 상황을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민주당을 취재하는 임수정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임 차장, 오늘 분석 키워드는 뭔가요? 네, 자 인파이팅과 아웃복싱입니다. 자, 인파이팅, 상대를 피하지 않고 공격적으로 치고 나가는 것. 네. 그리고 아웃복싱, 링 주위를 돌면서 한 방을 노리는 복싱 전략인데요. 네. 자, 민주당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경선에서 앞서가고 있는 박원순 시장과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좀 이렇게 비교해봤습니다. 자, 두 사람의 스타일을 이제 복싱으로 비유해 주신다는 건데 인파이팅,
그리고 아웃복싱 좀 단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네, 지난 토요일에 네. 박원순 시장과 이재명 전 시장 정말 공교롭게 시간차를 두고 같은 날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에 있는 봉하마을을 다녀왔습니다. 사실 둘 다 친문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은 아닌데요. 아니죠. 이재명 전 시장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가장 먼저 노무현 대통령님께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친문이나 친문 아니거나 이런 걸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는 불필요한 좀 이렇게 나누기. 저도 문재인 대통령님 사랑하고 네, 이재명 시장 사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화끈하게 네. 인파이팅을 해줬다 그 얘기군요. 네. 그런데 반면에 박원순 서울시장 사실은 비공개로 다녀가서 저희가 네. 이전 시장 취재를 하러 갔다가 방문 사실을 알았거든요. 네. 자, 박 시장은 이제 사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팬클럽 송년회 깜짝 방문하는 등 네. 아주 조용히 꾸준히 친문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전체적으로 서울도 그렇고 경기도 그렇고 일단 인지도를 바탕으로 한 두 후보가 좀 앞서가는 형국이고 나머지 네. 후보들이 열심히 이제 추격을 시작하고 있는 건데 박원순 시장이 저런 스타일 때문에 다른 후보들은 좀 어떤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이제 사실 결선 투표제가 이렇게 계속 관심이 됐었는데 네. 이 결선 투표제라는 게 후발 주자들이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주장하는 겁니다. 사실 지난 대선 경선 때 박원순 시장도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역동적인 과정이 돼야 국민들의 관심이 주목되고 누가 이미 정해진 사람이 다른 사람은 전부 들러리가 되고 이렇게 되는 모습은 좀 적절치 않다. 근데 지금 박영선 의원, 네. 우상호 의원 미세먼지 토론하자, 결선 투표하자. 네. 박 시장 인지도는 높은데 이 바꾸자고 하는 이 교체 주수도 높다. 이렇게 지금 네.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박 시장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공식적으로는 시정에 집중하겠다는 건데요. 네. 한마디로 지금 무대응 전략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판을 흔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네. 이 앞으로도 남북 정상회담 같은 굵직한 이벤트들이 줄줄이 이어지기 때문에 굳이 공격의 불미를 주지 않고 이대로 가자 이런 네. 건데요. 이제 다른 후보들은 가랑비에 옷 젖는 것 아니냐. 무대응으로 일관하다 보면은 네. 지지율이 빠지는 순간이 온대요. 그때 네. 판을 흔들어 보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좀 민주당 소식을 보니까 결선 투표 요청이 많았지만 안 하기로 가닥을 잡았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다른 후보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이제 4월 초에 최종 결정될 때까지는 네. 좀 지도부를 더 설득을 한다는 건데요. 한 의원의 이제 캠프 인사는 네. 당이 너무 오만하다. 선거에 다 이긴 줄 알고 이 현역 의원들의 차출을 최소화하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다. 이렇게 맹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결선 투표 관련해서 이재명 시장은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까? 사실 당내 경쟁자인 전해철 의원과 양기대 전 광명시장이 결선 투표 도입하자는 제안을 했을 때 네. 아주 흔쾌히 수락을 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자신감 있다는 표현이기도 하겠지만 사실 원래 장 지도부가 이 결선 투표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기류가 강했기 때문에 이를 좀 반영을 해서 쿨하게 좀 통 크게 받아들이는 네. 모습을 보여준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다만 이제 그 미투 검증을 함께 해보자는 이 상대 후보들의 제안에 대해서는 네. 오히려 논란의 소지만 키울 수 있다고 판단해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아, 미투 건은 좀 다른 대응이 있었다는 것. 네, 맞습니다. 자,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 경기지사 후보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 기회에는 자유한국당 그리고 다른 정당도 하나씩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임수정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흑산도 인근에서 좌초된 여객선 승객들이 구조될 때까지 1시간 반이 걸렸는데요. 다행히 모두 무사했지만 그야말로 악몽의 시간이었습니다. 해경은 무리한 운항은 없었는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암초 위에 위태롭게 걸쳐 있는 여객선 안은 혼돈 자체였습니다. 말이 되느냐고 이 상황이 지금. 승객들은 스스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구조될 때까지 극심한 불안감에 떨었습니다. 그냥 배가 그냥 한쪽에서 그냥 땅탕탕탕 그냥 올라가갖고 꼼짝도 못하고 거기 있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바닥으로 굴렀죠. 의자에 앉았던 사람들이 살아나온 게 감사해요. 너무 놀랐어요. 승객과 선원 163명을 태운 223톤급 여객선이 암초에 자초된 것은 어제 오후 3시 47분. 구조는 1시간 반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사고 당시 흑산도 해역은 안개로 가시거리가 450m에 불과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객선 선장은 어선을 피하려다 좌초됐다고 해경에 진술했습니다. 해경은 오늘 오후 사고 여객선을 목포로 옮기기 위해 A선을 흑산도로 보냈습니다. 또 항적, 속도 등 운항 기록을 확보하는 한편 선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동진입니다. 오늘 뉴스터치는 고성과 야유로 얼룩진 특수학교 설립 설명회로 시작합니다. 지난해 9월 화제가 된 영상입니다. 서울 강서구 장애인 특수학교 신설에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자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호소하는 모습입니다. 이후 서명운동까지 벌어지면서 특수학교가 문을 여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름도 서진학교로 정한 뒤 오늘 교육청이 설립 설명회를 열었는데요. 하지만 또다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설명회를 열었다며 일부 주민들이 기습 시위를 벌이고 항의한 겁니다. 문제는 4년 전 이 자리에 있던 공진초등학교가 폐교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교육청은 처음부터 학교 건물을 재활용해서 특수학교를 지으려고 했습니다. 현재 서울에 사는 장애 학생은 약 12,800명. 하지만 특수학교는 29개에 불과합니다. 특히 2002년을 마지막으로 새로 개교한 특수학교는 한 곳도 없는데요. 하지만 한방병원 설립을 희망하는 지역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조희영 교육감은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 내년 9월 개교를 목표로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말했는데요. 서진학교를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해서 갈등을 최대한 줄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은 해로운 짐승으로 잘못 알고 잔인하게 죽임을 당한 진돗개 이야기입니다. 어제 아침 8시쯤 부산 강서구에서 찍힌 영상입니다. SUV 차량이 쏜살같이 도로를 지나가는데요. 그 자리에선 진돗개 한 마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진돗개의 몸에서는 이렇게 총알이 발견됐는데요. 65살 박모 씨가 진돗개를 향해 공기총 2발을 쏜 겁니다. 별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차 세우고 창문을 열고 총을 쐈다고 자기가 차로 가서 이렇게 역발을 했다고 이렇게. 근처에서 개 주인이 쫓아오자 박 씨는 그대로 도주했는데요. 유해조수 포획단으로 활동하는 박 씨는 허가를 받고 파출소에서 총기를 대여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개가 사람을 해칠 것 같아서 죽였다고 진술했는데요. 하지만 유해조수 포획단은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등 국가가 지정한 해로운 짐승만 허가받은 기간에 포획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고의로 진돗개를 사살했을 가능성도 있는 걸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터치였습니다. 네, 우리의 국가 부채가 지난해 기준으로 1,5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절반 이상이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데 적극적입니다. 다음 세대에 큰 부담이 될 국가 부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국가 부채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55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공무원이나 군인 퇴직자에 정부가 지급해야 할 연금액이 2016년보다 93조 원 이상 늘어나 전체 나라 빚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임기 말까지 17만 4천 명의 공무원을 증원할 계획인 만큼 빚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의 그 적자 부분이 앞으로 더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무원과 군인이 내는 그 연금의 납부액을 조금 늘리든지 아니면 그 지불 금액을 줄이든지는. 중앙과 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국가 채무는 660조 원으로 국민 1인당 기준으로는 1,3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화사한 봄을 온전히 누리고 싶은데 미세먼지가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퇴근길인 지금도 시민들은 마스크를 쓴 채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내일도 수도권에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효됩니다.
다행히 지금은 많은 지역에서 미세먼지가 잠잠해졌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만 나쁨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내일도 대기 정체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나쁨 단계가 나타나겠습니다. 건강에 더 치명적인 초미세먼지에도 안심할 수 없는 만큼 노약자분들은 외출을 삼가시는 게 좋습니다. 내일도 공기만큼은 완연한 봄입니다. 대구 24도 등으로 남부 지역은 20도를 웃돌며 한낮에는 조금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만 잘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는 모레 오후에는 해소되겠지만 이후의 가능성은 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채널A 뉴스 남혜정입니다.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채널A가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 북한의 시간 끌기 전술에 속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황아람 기자입니다. 다음 달 9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업무를 개시하는 볼턴 내정자가 특유의 부정적 대북관을 피력합니다. 북한은 시간을 벌기 위해 최대한 천천히 협상을 할 것이라며 북한이 핵탄두를 미국 본토까지 운반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상당히 제한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화 공세를 펴는 건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완성하기 위한 위장 평화 공세라는 인식을 밝힌 겁니다. 북한이 완성을 주장하고 있는 ICBM 재진입은 미사일이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올 때 고온의 마찰열을 극복하고 목표점에 도달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볼턴은 대화가 열리면 북한의 핵폐기라는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의회 내 대표적 대북 강경파인 그레이엄 의원도 힘을 실어줬습니다. And the North Koreans know without a doubt that John Bolton sees their nuclear program as a threat to the United States and will strongly advise the president to use military force if he has to. 볼턴의 속도전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북핵 문제의 단계적 해법과는 결이 달라 보입니다. 핵을 먼저 폐기한 뒤 보상하겠다는 볼턴식 접근법에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광주교육청이 학생들이 북한에 수학여행을 갈 수 있도록 남북 정상회담 때 논의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이런 제안을 한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올 6월 교육감 3선 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용진 기자입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회 통일부 등에 보낸 제안서입니다.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 금강산, 개성, 백두산 등 남한학생 수학여행단에 방북 기회를 제공해달라는 겁니다. 또 오는 11월 3일 광주학생 독립운동 89주년 기념식에 북한 학생들을 초청하는 것도 제안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서로를 이해해야 한다 하는 생각에서 장기적으로 봐서 평화 통일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데 훨씬 좋은 역할을 할 것이다. 지난 2006년에도 광주시 교육청은 남북교육협력 사업을 통해 북한 교사들을 초청해 이들이 광주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그건 절대적으로 반대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 수학여행을 간다는 것은 나는 절대 그것은 안 될 일이다. 애기들 교육상에도 좋잖아요. 그 누구나 갈 수 없는 데께 한 번씩 갔다 오면은 모든 교육이 좋을 것 같은데 인생. 정부는 말을 아꼈습니다. 저희가 오늘 접수했기 때문에 특별히 그와 관련해서도 언급할 내용은 없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금 북한으로 수학여행을 보내달라고 하는 건 너무 빠른 얘기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정용진입니다. 네, 지난주 저희 뉴스 A는 해군의 차기 호위함에 장착한 엔진에 문제가 있다고 단독 보도해드렸었죠. 해군은 이런 엔진 전환 과정 때 예열이란 그 단계를 생략하면 문제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고장 방지나 품질 보장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최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군 안에서도 엔진 문제로 작전 개념까지 바꿔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 대구함. 해군이 전기 엔진에서 가스터빈으로 전환하는데 5분 넘게 예열해야 하는 문제를 제기하자 엔진 제작사는 긴급 상황일 때는 예열 없이 그냥 쓰라고 제안했습니다. 내부 테스트 결과 1년에 108회 정도는 예열 없이 써도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고장 여부나 품질 보증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제작사는 민감한 정보란 이유로 엔진 피로도에 대한 자료 제공과 공동검사 제안에 난색을 보였고 5분 예열 기술규범 삭제 요구도 거부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해군은 전력화 시기에 쫓겨 울며겨자 먹기로 대구함을 건네받았습니다. 긴급 모드도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 가스터빈으로도 지금 모든 부분들이 충족했다고 저희가 판단했고 대신 해군은 예열 중간이라도 긴급 전환하는 기능을 새로 추가할 계획입니다. 대구함과 똑같은 설계로 앞으로 차기 호위함 7척이 건조됩니다. 만약 엔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8척 모두 같은 결함을 안고 바다를 누벼야 합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네, 지난해 9월 사드 포대가 우여곡절 끝에 경북 성주에 배치됐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 7개월 동안 건설을 위한 첫 삽조차 뜨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곽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주 사드 포대로 올라가는 유일한 길목인데 오가는 사람 없이 적막감만 감돕니다. 사드 반대 단체가 여전히 길을 막고 건설 자재와 장비 반입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한미군은 애초 계획했던 발사대 발판 보강이나 숙소 리모델링엔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길목이 가로막히면서 주한미군 장병들도 헬기를 통해 외출과 외박, 교대 근무를 하는 실정입니다. 헬기가 오늘 성주까지 떨어져 2대가. 저 뭐 떨어지면 오겠지. 해가 매일 와. 매일 땡기. 심지어 사드 역시 전기를 못 끌어와 비상발전기로 제한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공권력까지 투입해 발사대를 넣었지만 정부가 후속 조치에 손을 놓으면서 그대로 멈춰 있는 겁니다. 공식적인 어떤 진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약속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도 덩달아 미뤄지고 있습니다. 1차 부지조차 삽을 못 뜨면서 약 7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전체 부지 사업 계획은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곽정화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거칠게 밀어붙인 한미 FTA 개정 협상이 8개월 만에 타결됐습니다. 미국의 요구대로 자동차 시장의 빗장을 추가로 열게 됐지만 가장 우려했던 철강 관세 폭탄은 피했습니다. 조현상 기자입니다. 먼저 한미 FTA와 연계해 진행된 철강에 대한 25% 관세 부과 협상. 이 협상국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면제국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사실상 미국 수출길이 막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던 상황에서 그런대로 선방한 셈인데요. 우리 측에서 가장 민감하게 여긴 미국산 농축산물 추가 개방을 제외한 것 등도 성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은 뭘 챙겼을까요? 관세 폭탄을 부과하지 않지만 한국산 철강 제품을 종전의 70%만 수입하도록 해서 미국의 철강 업체들이 활로를 찾도록 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가장 주력한 자동차 관련 성과를 얻어간 셈인데요. 한국산 화물차 무관세 적용 시기를 2041년으로 늦추고 한국 시장에서 미국차 수출 쿼터를 늘렸습니다. 레드라인을 명확히 설정하고 난 다음에 가능한 좁은 범위에서 신속하게 끝냈다는 전략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4주간 워싱턴에 머물며 험난했던 협상을 이끈 김현정 본부장은 오늘 오전 이낙연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르면 다음 주 협상 타결을 선언한 뒤 국회 비준 동의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수석 대변인은 미친 개라 하고 대표는 미꾸라지라고. 자유한국당은 일부 경찰에 국한된 문제라며 뒤늦게 선을 그었습니다. 헌신하고 희생하고 계신 일반 경찰의 노고에 대해서는 존중과 또 존경을. 그러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도 균형감 있게 접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 수사에 대한 불만과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 당론을 재검토하겠다던 홍준표 대표의 경고를 사실상 되물린 셈입니다. 이에 대해 이철성 경찰청장도 기자간담회를 통해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할 것이지만 서로 냉정을 찾아야 한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김도형입니다. 최악의 미세먼지가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까지 뒤덮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올 초 선택했던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다른 경쟁 후보들이 협공에 나선 겁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지난 1월 미세먼지의 공습에 맞서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펼쳤던 박원순 서울시장. 150억 원을 투입하고도 교통량 감소 효과는 미미하다는 논란에 결국 중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은 박 시장의 정책 실패라고 몰아세웠습니다. 노후 경유차 퇴출 등을 대안으로 내건 우상호 의원은 사과 한마디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박 시장에게 날을 세웠습니다. 박 시장이 후보가 되면 7년 평가에 대한 수세적 선거가 되고 전국 판세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를 공약한 박영선 의원은 박 시장에게 공개 토론을 신청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올해 초에 하늘로 날려버린 150억 원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그 어떠한 결과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박 시장 측은 사과할 생각이 없다며 책임론을 회피했습니다. 또 토론회 제안 등도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당 안팎에선 미세먼지가 악화될수록 미세먼지 대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공방이 점점 더 뜨거워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네, 저희 뉴스 분석 코너에서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격전지 상황을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민주당을 취재하는 임수정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임 차장, 오늘 분석 키워드는 뭔가요? 네, 자 인파이팅과 아웃복싱입니다. 자, 인파이팅, 상대를 피하지 않고 공격적으로 치고 나가는 것. 네. 그리고 아웃복싱, 링 주위를 돌면서 한 방을 노리는 복싱 전략인데요. 네. 자, 민주당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경선에서 앞서가고 있는 박원순 시장과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좀 이렇게 비교해봤습니다. 자, 두 사람의 스타일을 이제 복싱으로 비유해 주신다는 건데 인파이팅 그리고 아웃복싱 좀 단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네, 지난 토요일에 네. 박원순 시장과 이재명 전 시장 정말 공교롭게 시간차를 두고 같은 날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에는 봉하마을을 다녀왔습니다. 사실 둘 다 친문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은 아닌데요. 아니죠. 이재명 전 시장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가장 먼저 노무현 대통령님께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친문이나 친문 아니거나 이런 걸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는 불필요한 좀 이렇게 나누기. 저도 문재인 대통령님 사랑하고. 네, 이재명 시장 사랑합니다. 문재인 화끈하게 대통령. 네. 인파이팅을 해줬다 그 얘기군요. 네. 그런데 반면에 박원순 서울시장 사실은 비공개로 다녀가서 저희가 네. 이전 시장 취재를 하러 갔다가 방문 사실을 알았거든요. 네. 자, 박 시장은 이제 사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팬클럽 송년회 깜짝 방문하는 등 네. 아주 조용히 꾸준히 친문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전체적으로 서울도 그렇고 경기도 그렇고 일단 인지도를 바탕으로 한 두 후보가 좀 앞서가는 형국이고 나머지 네. 후보들이 열심히 이제 추격을 시작하고 있는 건데 박원순 시장이 저런 스타일 때문에 다른 후보들은 좀 어떤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이제 사실 결선 투표제가 이렇게 계속 관심이 됐었는데 네. 이 결선 투표제라는 게 후발 주자들이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주장하는 겁니다. 사실 지난 대선 경선 때 박원순 시장도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역동적인 과정이 돼야 국민들의 관심이 주목되고 누가 이미 정해진 사람이 다른 사람은 전부 들러리가 되고 이렇게 되는 모습은 저는 적절치 않다. 근데 지금 박영선 의원, 네. 우상호 의원 미세먼지 토론하자, 결선 투표하자. 네. 박 시장 인지도는 높은데 이 바꾸자고 하는 이 교체 주수도 높다. 이렇게 지금 네.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박 시장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공식적으로는 시정에 집중하겠다는 건데요. 네. 한마디로 지금 무대응 전략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판을 흔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네. 이 앞으로도 남북 정상회담 같은 굵직한 이벤트들이 줄줄이 이어지기 때문에 굳이 공격의 불미를 주지 않고 이대로 가자 이런 네. 건데요. 이제 다른 후보들은 가랑비에 옷 젖는 것 아니냐. 무대응으로 일관하다 보면은 네. 지지율이 빠지는 순간이 온대요. 그때 네. 판을 흔들어 보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민주당 소식을 보니까 결선 투표 요청이 많았지만 안 하기로 가닥을 잡았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다른 후보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이제 4월 초에 최종 결정될 때까지는 네. 좀 지도부를 더 설득을 한다는 건데요. 한 의원의 이제 캠프 인사는 네. 당이 너무 오만하다.
선거에 다 이긴 줄 알고 이 현역 의원들의 차출을 최소화하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다. 이렇게 맹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결선 투표 관련해서 이재명 시장은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까? 사실 뭐 당내 경쟁자인 전해철 의원과 양기대 전 광명시장이 결선 투표 도입하자는 제안을 했을 때 네. 아주 흔쾌히 수락을 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자신감 있다는 표현이기도 하겠지만 사실 원래 뭐 장 지도부가 이 결선 투표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기류가 강했기 때문에 뭐 이를 좀 반영을 해서 뭐 쿨하게 좀 통 크게 받아들이는 네. 모습을 보여준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다만 이제 그 미투 검증을 함께 해보자는 이 상대 후보들의 제안에 대해서는 네. 뭐 오히려 논란의 소지만 키울 수 있다고 판단해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아, 미투 건은 좀 다른 대응이 있었다는 것. 네, 맞습니다. 자,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 경기지사 후보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 기회에는 자유한국당 그리고 다른 정당도 하나씩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임수정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흑산도 인근에서 좌초된 여객선 승객들이 구조될 때까지 1시간 반이 걸렸는데요. 다행히 모두 무사했지만 그야말로 악몽의 시간이었습니다. 해경은 무리한 운항은 없었는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건국진 기자입니다. 암초 위에 위태롭게 걸쳐 있는 여객선 안은 혼돈 자체였습니다. 말이 되느냐고 이 상황이 지금. 승객들은 스스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구조될 때까지 극심한 불안감에 떨었습니다. 그냥 배가 그냥 한쪽에서 그냥 땅탕탕탕 그냥 올라가고 꼼짝도 못하고 거기 있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바닥으로 굴러쭉 앉았던 사람들이 살아나온 게 감사해요. 너무 놀랐어요. 가장 한반도에 가까운 부분이 산둥성 아닙니까? 네. 이런 곳에 있는 미세먼지 배출 시설을 없애달라 또는 줄여달라 이런 말을 중국에 대놓고 하기가 쉽지 않다는데 우리 정부에 고민이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중국에서 오는 먼지 문제를 제외하고 우리의 내부적 원인도 심각한 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내부적으로 여러 요인이 꼽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석탄 화력 발전소입니다. 이 정부는 우리나라에 있는 석탄 화력 발전소 가운데 30년이 넘은 노후 발전소 이렇게 5개를 이달부터 6월까지 넉 달간 잠시 운영을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과연 효과가 크겠느냐? 환경단체에서는 이렇게 없애거나 또는 중단하는 것도 있지만 새로 짓거나 새로 지을 예정인 발전소도 많기 때문에 사실상 미세먼지 총량을 줄이는 데는 미흡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석탄 발전소를 한꺼번에 많이 없애야 되는데 이 석탄 발전소를 없애면 대신에 LNG를 이용해서 발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LNG는 발전 단가가 석탄에 비해서 거의 2배만큼 비쌉니다. 따라서 갑자기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이건 역시 딜레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경유 차량도 문제로 많이 지적이 되잖아요. 대책이 있습니까? 사실 경유차, 과거에는 경유차 뒤에서 검은 연기가 나오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서울시의 경우에는 2005년에 출시된 또 2.5톤 이상의 경유차를 유해물질을 만드는 공해 차량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1년에만 이런 차량을 폐차하거나 또는 대기 오염물질 저감 장치를 달아주는데 1,400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전국으로 확대하거나 또는 이 기준을 강화해서 2006년, 7년으로 넓히다 보면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한꺼번에 시행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할 경우에 시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데 또 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는 이미 차량 이부제를 시행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를 일반 시민들에게 늘린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아마도 당장 하면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전 국민을 상대로 강제로 차량 이부제를 하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차량 이부제는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네. 차량 이부제라든가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유차 제한 같은 것들은 이미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내놓은 관련법 개정안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올 들어서 한 40건이 넘는 그 관련법 개정안 중에 국회를 통과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그렇다면 국민들에게 강제로 이부제를 실시할 때 그 시행 주체를 정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서울시나 경기도 같은 지자체로 할 것이냐도 논란이 많습니다. 이유는 그것이 시행했을 때 비난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누가 하느냐가 민감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또 우리나라에 등록된 차가 한 2,200만 대 정도가 되는데 만일에 하루에 홀수 또는 짝수로 이부제를 실시하면 한꺼번에 1,000만 대 정도가 운행을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민감한 그 문제이고 따라서 두 가지가 중요한데 하나는 국민들이 겪는 불편이나 피해가 큽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보완책을 만든 뒤에
이런 굵직한 그 대안을 마련해야만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국민들의 인식 개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건강과 환경을 위해서 나의 피해를 좀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인식 변화가 돼야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책사회부 임도현 부장이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수감 나흘째를 맞은 이명박 전 대통령 소식입니다. 이 전 대통령 상대로 한 첫 번째 옥중 조사가 무산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를 방문한 검사에게 자필 메모 한 장을 전달했습니다. 나는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썼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구치소에서 변호인을 만나 앞으로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속 후에도 검찰은 함께 일했던 비서진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을 끊임없이 불러 조사하고 있고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는 것은 무망하고 이 전 대통령의 거부 의사를 확인한 검찰 수사팀은 조사 예정 시간을 1시간 앞두고 구치소에 도착했습니다. 수사팀 검사는 변호인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을 할 기회라며 설득에 나섰지만 이 전 대통령은 단호했습니다. 검사와의 대면 자체를 거부한 겁니다. 이후 인사만 하겠다는 검사에게는 변호인을 통해 자필 메모 한 장을 건넸는데 이 메모에는 나는 검찰의 조사에는 응하지 않을 것을 통보합니다. 3월 26일 이명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결국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다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이 전 대통령은 앞으로도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옥중 조사를 거부한 바로 그 시각, 친이계 측근들은 대전에 있는 현충원을 찾았습니다. 8년 전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로 전사한 46 용사의 넋을 기렸습니다. 이어서 김기정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 10여 명이 현충탑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천안함 46용사 묘역에선 비석 하나하나 매만지며 넋을 기립니다.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직전 측근들에게 천안함 폭침 8주기를 맞아 참배를 당부한 데 따른 겁니다. 천안함 46용사 묘역 앞엔 이 전 대통령의 조화가 놓여 있습니다. 앞서 지난 23일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헌화된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의 조화 사이에 나란히 자리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매년 참석하던 추도식에 불참해 유감이라고 변호인을 통해 옥중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측근들은 다음 달 남북 정상회담에서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반드시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의제를 내걸고 북한의 사과를 받아야 할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안보를 앞세워 지지층을 결집하는 한편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을 에둘러 표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기정입니다. 네, 성추문 끝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오늘 법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참회의 뜻이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법원은 구속결정 날짜를 이틀 뒤 수요일로 미뤘습니다. 서상희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2시 구속영장 심사가 예정돼 있던 안희정 전 지사는 오늘 낮 12시 40분쯤 법원에 불출석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안 전 지사 변호인은 국민들에게 보여줬던 실망감과 좌절감에 대한 참회의 뜻이라고 불출석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안 전 지사가 법원에 나오는 모습을 국민들이 보기 불편하고 피로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 또 도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안 전 지사 측이 사실상 법원의 서면 심사 결과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법원은 검토 끝에 모레 오후에 다시 영장 심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안 전 지사 측에 이날 영장 심사 출석 의사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안 전 지사 변호인은 법원 요청에 따라 최대한 절차에 협조할 각오와 마음을 안 전 지사가 가지고 있다며 출석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네, 지금부터 한반도 안보 소식 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바로 곁에서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할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 내정자가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내내 계속됐던 최악의 미세먼지가 오늘까지 사흘째 계속됐습니다.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오늘 평소의 6배까지 올랐습니다. 집을 나서며 마스크를 하나씩 준비하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네, 미세먼지는 모레 오전이 지나야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 이은후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근길 버스에 올라탄 승객이 옆에 붙어있는 통에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챙깁니다. 경기도가 오늘 수원과 서울을 오가는 급행버스 185대에 각각 마스크 100장을 무료로 비치했습니다. 버스 기다리는데도 너무 힘들고 마스크 없이는 숨을 쉴 수는 없을 정도로. 하늘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도 뿌연 먼지에 뒤덮였습니다. 이틀 전에 세차한 취재 차량입니다. 직접 닦아보니 이렇게 시꺼먼 먼지가 묻어나옵니다. 이제는 마스크가 필수품이 됐습니다. 눈이 좀 깝깝하다는 느낌이 받을 정도로 농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건 가리끼는 기분? 오늘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한때 143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는데 평균 수치의 6배 정도에 달했습니다. 경기, 인천, 충청, 전북 등 일부 다른 지역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100을 넘었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고통은 모레 오전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기 정체가 이어져 국내 오염물질이 축적되면서 적으로 농도가 높게 나타날 것으로. 정부는 내일도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윤우입니다. 오늘 올해 들어 4번째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지면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가 시행됐습니다. 시행 초기만 해도 참여율이 낮았지만 차츰 정착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있는지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지영 기자입니다. 경찰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차를 멈춰 세웁니다. 2부제 예외 차량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번호판이 짝수인 차량이 아니면 진입이 금지됩니다. 장애인이나 임산부가 탔거나 유아를 같이 탄 차량은 제외됩니다. 서울시는 오늘 공공기관 주차장 456곳을 폐쇄했고 관용차 3만 3천여 대의 운행도 중단했습니다.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가 늘어나면서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자유참여 캠페인도 하시고요. 지난번 1월 달과 달리 갈수록 현장에서는 이행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차량 2부제 효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2부제도 2부제, 차량도 차량이지만은 공공장소 지하철이나 뭐 그런 데다가 뭐 공기 청정기 그런 거를 좀 많이 하고. 차량 2부제는 공공기관 차량은 강제 사항이지만 일반 차량은 권장 사항입니다. 채널A 뉴스 정지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부터 초미세먼지 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을 뒤덮고 있는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줄어들더라도 미세먼지 나쁨 이상에 해당되는 날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황수연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6시 기준으로 서울의 평균 초미세먼지 수치는 세제곱미터당 78 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입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예보 등급 중 마지막 단계인 매우 나쁨으로 바뀝니다. 이처럼 정부가 새로운 예보 기준을 도입하면서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 지난해 기준으로 나쁨은 12일에서 57일로 증가하고 매우 나쁨은 이틀이 새롭게 늘어납니다. 이 같은 기준을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한 것을 놓고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인식 자체가 심각성을 더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이제 바꾸려는 노력도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반면 기준만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미세먼지 예보만 해주는 게 아니라 진짜 안심하고 진짜 그런 예보라도 좋음으로 뜰 수 있도록 확실히 대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는 만큼 외출할 때는 더욱 철저하게 마스크 등을 착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흔히 최악의 스모그 하면 중국 베이징의 모습이 떠오르죠. 하지만 중국은 최근 강력한 대책들을 밀어붙이며 점점 대기질 개선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서울보다 베이징 공기가 더 좋은 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베이징 정동현 특파원입니다. 푸른 하늘에는 구름이 떠 있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등교하는 초등학생들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늘 오전 중국 베이징의 모습입니다. 베이징 시민들은 공기의 질이 날이 갈수록 좋아진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중국 당국에 따르면 올해 초 베이징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지난해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去年年底以来，我看媒体报道很多，总体上来讲，大家也是充分的肯定，包括老百姓，大家认为确确实实还是见到了不错的成效。 베이징의 대기 오염 순위가 서울보다 나은 것으로 기록되는 날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베이징과 수도권의 대기질 개선은 중앙정부의 밀어붙이기식 노력도 한몫을 했습니다. 지난 겨울 수도권 석탄 난방을 모두 막았고 경보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차량 운행과 공사도 금지됐습니다. 스모그로 악명 높은 도시에는 대형 공기청정 타워를 세우는 등 중국식 공기 정화 사업은 점점 강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베이징은 최악의 사태를 면했지만 지방 도시의 상황은 여전히 열악합니다. 산둥성 일대에서 만들어진 오염물질은 여전히 한국에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정동현입니다. 네, 전국을 덮친 초미세먼지 문제, 정책사회부 임도현 부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키워드 먼저 설명해 주시죠. 예, 오늘은 키워드를 미세먼지의 딜레마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쉽지 않다는 얘기인데요. 사실 어제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환경부가 아침에 갑자기 긴급 조치를 발령을 내렸습니다. 이 조치의 내용은 길거리에서 청소차를 이용해서 먼지를 닦아내거나 또는 도심지에 있는 소각장의 운영 시간을 줄이는 정도였습니다. 딱 부러지는 대책이 없었는데 따라서 이제는 정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요인은 크게 대외적인 요인과 또 대내적인 요인 두 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두 가지 중에 대외적 요인이라 하면 중국을 말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어제 오전에 위성으로 찍힌 항공 사진의 모습인데요. 이 중국 대륙하고 우리나라 사이에 거대한 미세먼지가 걸쳐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아직까지 중국이 우리의 미세먼지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분석된 것은 없지만 이런 위성 사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 하는 것은 통설이 돼 있습니다. 네. 따라서 환경부도 이 중국의 미세먼지를 좀 차단하기 위해서 양국과의 관계를 협력을 강화하고 또 베이징에 연구센터까지 만든다 이런 그 대책을 내놨지만 사실 문제는 뭐냐면 조금 전에 보도에도 나왔지만 이 지도에서 조현선입니다. 한미 FTA 재협상과 철강 관세 면세 협상은 처음부터 우리 측에 불리한 협상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FTA를 폐기하겠다고 으름장까지 놓기도 했었죠. 다행히 협상 결과가 최악은 아니라는 평가입니다. 이어서 김현지 기자입니다. 미국의 공세로 시작된 이번 협상을 한국은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방어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관세 폭탄을 맞을 뻔했던 철강업계는 그나마 다행이라는 분위기입니다. 관세율 25% 부과하면 거의 수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물량 70% 제한받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청와대도 양국의 이익 균형을 얻은 좋은 협상이라고 평가했고 통상 전문가들의 반응도 나쁘지 않습니다. 만족스럽다고 하기는 어려워도 비교적 적절히 대응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과의 무역 마찰 가능성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8년 동안 백악관에 계실 것 같은데 그동안엔 제가 봤을 땐 계속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채널A 뉴스 김현지입니다. 한미 FTA 재협상에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됐던 분야가 바로 자동차 산업인데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희생양이 된 자동차 업계는 손실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황규락 기자입니다. 미국 공장에서 생산돼 수입된 쉐보레의 임팔라입니다. 방향지시 등이 국산차와 다르게 빨간색입니다. 미국의 안전기준에 따라 사용되는 노란색과 빨간색 방향지시 등이 그대로 한국에 들어온 겁니다. 한국의 안전기준과 다른 제품이 수입될 수 있는 이유는 한미 FTA 때문. 한국이 아닌 미국의 안전기준만 맞춰도 수입될 수 있는 차량 수는 이번 한미 FTA 재협상을 통해 업체당 2만 5천 대에서 5만 대로 늘었습니다. 미국산 차가 많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는 선방이 아닙니다.
수출 제품의 미국산 부품 사용 비중을 늘려달라는 미국의 요구도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수출하는 국산 픽업 트럭에 부과되는 25%의 관세는 2041년까지 연장됐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시장의 픽업 트럭 출시를 검토했던 현대기아차와 쌍용차 등의 일정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홍규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첫 수출 원전인 아랍에미리트 바카라 원전을 방문했습니다. 국내에선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해외에선 원전 수출에 적극적입니다. 아부다비에서 최재원 기자입니다. 우리의 1호 해외 수출 원전으로 기록된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20조 원 규모의 공사를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수주했고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에는 56조 원 규모의 운영권을 따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하메드 왕세제와 나란히 바라카 원전 1호기 건설 완료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원전이 양국 관계에 신이 내린 축복이라는 의미의 바라카 역할을 했다고 치켜세웠습니다. 문 대통령은 20조 원 규모의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를 위해 아랍에미리트의 협조도 당부했습니다.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건설 사업의 수주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UAE가 설명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탈원전 정책과는 별개로 해외 원전 수출은 국익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판단에 섭니다. 문 대통령은 잠시 뒤 모하메드 왕세제의 사절을 방문해 정상 간 친목을 다집니다. 내일은 아크 부대를 찾아 우리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아부다비에서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련한 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40분 걸렸습니다. 청와대가 주도하면서 헌법이 정한 국무회의 심의 과정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청와대는 충분히 심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발전하고 성숙한 국민헌법을 탄생시킬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전 10시 8분쯤 개헌안을 상정하자 김일숙 법제처장이 제안 설명을 했습니다. 국무위원 6명이 발언했지만 각 분야 개헌안의 취지와 의미를 설명하는 데 그쳤습니다. 오전 10시 48분쯤 대통령 개헌안은 국무회의를 원안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에서 전자결제로 개헌안을 발의했습니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것은 1980년 이후 38년 만입니다. 일각에서는 개헌안 심의에 대해 실질적 논의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자문보다도 더 못한 정도의 심의를 한 것은 이 심의기관의 성격을 무섭게 하고 형식적 국무회의로 되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헌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와 충분히 논의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개헌안 발의가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에선 지방선거를 앞둔 전국 주도권 잡기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개헌의 공을 넘겨받은 국회는 일단 협상 테이블에는 앉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당마다 생각이 너무 달라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손잡고 왔어요. 네, 대표님들이.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화기애애하게 정세균 국회의장실을 나서며 개헌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권력 구조와 선거제도 개편, 권력기관 개혁과 국민투표 시기 등 4개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속내는 제각각입니다. 당론의 정신과 방향과 내용을 대폭 수용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통령 개헌안을 민주당 당론으로 가져간다면 이건 한마디로 국회 주도의 개헌 논의를 하지 말자는 입장이나 마찬가지니까. 오직 청와대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는 여당의 모습만 보입니다. 개헌 시점도 여전히 쟁점입니다. 여당은 청와대의 요구대로 지방선거 때 개헌을 마무리하자고 주장하고 야당은 6월 말 정도에 논의를 마치자는 겁니다. 3당 원내대표는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문 대통령이 개헌 관련 국회 연설을 하는 데에도 합의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올 6월 재선에 도전하는 김기현 울산시장, 그의 비서실장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죠. 그 바람에 시작된 자유한국당과 경찰의 격한 갈등에서 다른 정당들이 일제히 자유한국당을 비판했습니다. 한국당은 확전자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김기현 울산시장의 재선 도전과 겹친 울산경찰의 측근비리 혐의 수사를 정치 공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에 관여한 게 아니지 하는 울산지방경찰청장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경찰 명예훼손이라는 역공에 휘말렸습니다. 후보과 비난을 이어가는 것은 대한민국 경찰의 사기를 꺾고 명예를 훼손하는